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보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7월 20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네. 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또 2.9%가 이제 깨졌고요. 미국 시장도 보면 빠질 듯 하다가 또 올라오고,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금리가 빠져야 되고, 금리가 빠지는 것은 그동안에 이제 FMC 회의를 통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한 이유가 물가를 잡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잡히는 시그널이 조금씩 보이니까, 네,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고, 그런 측면이 주가나 부동산이나 모든 것이 이제 금리하고의 이제 상대적 매력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예, 금리 시중금리가 약간 이렇게 인하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시장이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다음 주에 이제 FMC 회의가 있잖아요. 28일 날 회의를 앞두고는 또 시장이 항상 떱니다. 늘 또 75가 아니라 혹시나 100bp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불안감 때문에 다음 주 연초에 시장이 또 약간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다가 7월 28일 날 미국 GDP랑 FMC 회의 75bp 인상이 되고 나면 모든 게 이제 2분기 연속 리세션이 왔네. 이것도 이제 기정사실화되고요. 75bp 금리 인상 이런 부분도 다 기정사실화되면서 시장은 좀 더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댓글에서 부동산 얘기에 대해서 아니 박전모 지금 부동산이 한 20% 빠지면 그 생애 첫 집이라도 그 집을 샀다가 80% 모기지 집을 샀다가 깡통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아주 좋은 또 댓글을 남겨주셔서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코로나 위기 때 올해 주식으로 돈 벌어서 내년에 집 사세요.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집을 사야 되는 이유가 주식은 불과 같은 성질이라서 땅에 묻지 않으면 없어진다는 거죠. 그 원칙으로 제가 20년 동안 저도 이 바닥에 살면서 그 원칙을 지켰고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요. 우리가 시장이 언제 빠지고 뭐 언제 코로나 위기가 오고 언제 이렇게 또 주가가 고점 대비 뭐 30% 빠지고 이런 거는 예측을 하기 힘든데 그런 중요한 원칙이 있잖아요. 주식은 불과 같은 성질이라서 땅에 묻지 않으면 없어지고 그러면서 작년에 LA에서 이제 얼바인에서 집 사시겠다는 분한테는 이제 집을 사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오셔서 집을 지금 사야 되냐라고 물으시는 분들한테는 아니요. 2024년까지는 약간 시장이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때 뭐죠? 그 임대 사업자들의 그 특혜가 있잖아요. 세금에 대한 8년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8년 보유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물량을 팔 때는 양도세가 없던가 아니면 뭐 일반 과세든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동산 채널을 보니까 2024년도에는 한 150만 채 임대사업자들의 매물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 집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묻는 분들한테는 생애 첫 집이면 주식으로 돈 버셨으면 사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게 아니라 한 채 더 뭐 이런 약간 투자 개념으로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2024년까지 조금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99년, 2000년 갔을 때 우리나라 IMF 직후에 미분양 아파트 사면 5년간 면제. 그리고 2012년, 13년도에도 그때 미분양 아파트 사면 5년간 면제. 이런 조치가 나올 정도로 부동산도 분명히 침체 구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이 20% 정도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박준무 말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동감하고 고마운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조선일보에서 거품 빠지는 글로벌 집가
일부는 최고점 대비 20%까지 떨어질 수도. 2012년, 13년도에요. 강남의 집값이 30% 빠졌었어요. 그때 평당 3천이 2천이 깨지는 거 제가 봤었기 때문에 뭐 부동산도 마냥 계속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요 기사가 한번 좀 읽어볼게요. 우리가 제가 이 부동산 기사나 이 부동산 얘기를 전혀 안 하려고 하다가 넣어놓는 이유가 지금 올해 또 주식으로 돈 벌면 번 돈은 뭐 어떤 분은 뭐 집 사지 말고 계속 주식하라 뭐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피트린치 책에도 집부터 사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면 주식으로든 비트코인이든 그 변동성이 심한 자산으로 돈을 벌면 집이나 아니면 고배당 주식.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한 채 뭐 투자용으로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얘기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작년에 부동산을 조금 기다리시고 오히려 그냥 고배당 주식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지금 계속되는 금리 인상의 여파 때문에 1년 넘게 집값이 고공행진 중인 미국에서는 요즘 주택 매매 계약을 진행하다가 취소하는 이가 속출하고 있다. 네, 지금 오늘 채플미에서도 거래가 이제 급감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었죠.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 상승은 주춤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이 상당 기간 지속된 탓에 많은 국가에서는 집값의 거품이 잔뜩 낀 상태다. 블룸버그가 최근 주요 39개 올해 1분기 집값을 조사한 결과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임대 수익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보다 높은 나라가 19개국에 달한다. 금리 인상, 경기 침체와 맞물리면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네, 뭐 등등 돼 있는데 지금 이 글로벌 상황을 잘 보셔야 되는 게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집값 상승 올라갈 때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었잖아요. 여러 가지 규제책을 내도 막 집값은 올라갔잖아요. 그게 글로벌하게 다 올라갔었어요. 글로벌하게. 다 올라갔고 집값이 빠졌던 미국이 2006년 하반기부터 2012년까지 빠지고 우리가 약간 2년 레깅돼서 빠졌다 했잖아요. 약간의 이제 시차는 있지만 글로벌 이 자금의 유동성에 의해서 주식 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해외 부동산 시장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주요국의 고점 대비 집값 하락폭 예상치라고 나오는데요. 이 예상을 어디서 했나 봤더니 골드만삭스네요. 올해부터 2024년까지 캐나다가 한 12% 빠지고 프랑스가 마이너스 9%, 미국이 마이너스 3%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치솟는 기준금리 하면서 2021년 7월만 하더라도 작년 7월에 보면 웬만한 국가의 기준금리가 0.5, 0.25, 0.1이었는데 지금 캐나다, 뉴질랜드가 2.5 그리고 한국이 2.25 만들었잖아요 이번에. 그리고 미국이 1.75인데 이번 7월 28일 되면 2.25 될 겁니다. 그리고 호주, 영국 1.25, 1.35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영국 경제 분석 기관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니 비키 레드우드는 파이낸셜 타임즈에다가 물가가 계속 치솟아서 각국이 금리를 예상보다 많이 올리게 되면 집값이 광범위하게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캐나다와 뉴질랜드가 20%, 호주는 15%, 스웨덴은 10%, 미국과 영국에서는 5에서 10%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예전에 한번 이분 부동산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고종환 저자분이신데 지금 한국자산관리연구 원장이시고요. 살집 팔집의 저자라고 하시는데 한 5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여의도에 오셔서 강의를 하실 때 듣고 제가 큰 거 하나 그냥 배운 게 부동산은 머릿수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그 오피스텔 같은 거를 월세를 따박따박 받다가 보면 그 오피스텔이 너무 낡게 되면 나중에 그 오피스텔 가격이 떨어지면서 뭐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1억의 오피스텔을 사서 월 50만 원씩 계속 받다 보니까 나중에 한 10년 지났더니 그 오피스텔 가격이 너무 낡아서 1억이 5천 되고 그동안에 내가 받았던 월세가 결국은 내 돈이었구나. 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저는 오피스텔 투자를 딱 한 번 해봤습니다. 딱 한 번 해봐서 잘 모르는데요. 아, 그럴 수가 있구나라고 좋은 걸 배웠었는데요. 이분 말씀이 지금 매일경제에서 무주택자 내년 이후에 저가 매수 기회, 1주택자는 핵심지 갈아타기라고 돼 있으면서 이분도 내년 이후에 저가 매수 기회, 저랑 조금 생각이 비슷하시네요. 근데 저는 부동산 잘 모릅니다. 예, 그냥 저한테는 그런 원칙이 있다는 거죠. 그 원칙을 작년에 뭐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원칙을 해놨죠. 또 집은 집사람에게 물어봐라 이런 말도 했었죠. 예, 밤늦게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서 잠만 자는 그 아빠들은 집의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재작년에 주식으로 돈 벌어서 내년에 집 사세요라는 얘기에 그때 이제 한국경제 집코nom이라는 그 방송에 출연해서 그 허란계 제거가 이것저것 물어보길래 집을 사는 원칙은 그냥 남자들이 이것저것 따지면서 잘 그 집의 그 무형의 가치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집은 집사람한테 그냥 집사람이 사고 싶어 하는 동네 그냥 뭐 사시는 게 낫다. 뭐 그런 아주 그냥 뭐 전문가적이지 못한 그런 원칙. 예, 그런 거 갖고 있는 수준이니까요. 제가 뭐 내년 내후년에 그 전문가들이 그렇게 150만 채 얘기하니까 저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생각 말씀드린 거고. 이분이 향후 부동산 투자 전략을 얘기하면서 올 7월 들어서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시장 흐름도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거래 가뭄 속에 가격 하락세가 빠르게 확산 전이되고 있고요. 똘똘한 한 채라 불리며 마지막 보루 내지 철옹성으로 여겨졌던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과 반포 삼성 레미안 퍼스티지 타워팰리스 등 고가 대형 아파트조차 하락 대열에 동참했다. 이는 지금껏 상상하지 못한 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는데요. 한국은행이 이달 13일 날 기준금리를 또 0.5포인트 빅스텝 인상을 또 했었죠. 그러면서 다음으로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 예측 내지 시장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시면서 교과서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략 10가지 정도를 꼽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인구, 소득, 수급, 정책, 금리, 유동성, 주택담보대출, 잔액추이. 요거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주택담보대출의 잔액추이와 심리, 환율, 국제부동산 동향 등이라고 합니다. 예측이 까다로운 이유는 영향 요인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가격 변동이라는 또 다른 변수를 추정하는 일은 난해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기준금리만 해도 코로나19 이후 급락하던 금리 기조가 올해부터는 급등하지 않는가. 기축통화의 달러 가치로 환산한 국내 아파트 가격은 이미 10%가량 할인된 상태로 원화 가치로 거래되는 아파트 가격 하락도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아울러 집가 거품 붕괴 우려도 빼놓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과거 이제 경험으로 볼 때 내재 가치 대비 높은 시장 가격의 버블은 갑자기 폭락하는 양상을 보이는 사례가 많다고 하면서 17세기에 이제 네덜란드 튤립 가격 거품 그리고 90년대 말에 미국 닷컴 주식 거품 붕괴가 대표적이라고 하면서 97년 IMF 때와 2008년 국제금융 위기 때 주택 가격이 20에서 43% 대폭 하락하는 경험을 기억하고 있다. 예, 우리나라도 이렇게 20에서 40% 빠집니다.
참고로 현재 국내 집값은 유동성과 가격 급등 요인과 생성 과정으로 보건대 10에서 20%가량 거품이 축적된 것으로 짐작된다. 집값이 더 많이 오른 강남권은 20에서 30%로 추정된다라고 하면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경우 부동산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강남 불패 똘똘한 한 채도 유지되기 어렵다는 얘기다라고 그렇게 또 조심하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끝으로 결론을 내려놓으셨는데요. 경기 침체와 부동산 불황기가 도래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상당 기간 경제 위기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개연성이 농후하다. 수요자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무주택자는 1, 2년 내지 또는 2, 3년간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전략이 유리하다. 이른바 영끌하고 비투하는 시대는 지났다. 높은 금리로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 사는 일은 하우스푸어로 전락하는 지름길이다. 내년 이후 저가 매수 기회가 올 확률이 높고 새 정부의 250만 호 플러스 알파 정책을 기대해보자. 예를 들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재건축, 재개발, 신규 분양, 경공매는 좋은 주거 대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1주택자는 4에서 5년 내지 10년 앞을 내다보고 버티기 혹은 성장 지역과 핵심 지역 입지로 갈아타기를 권한다라고 얘기하셨고요. 셋째, 다주택자는 몸집을 줄이는 슬림화 내지 다운사이징 전략이 바람직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조치 등 새 정부의 세금 정책은 우호적이나 일단 소낙비는 피하고 보는 게 상책이다. 그래도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을 꼭 실행하고자 한다면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지역 재건축 슈퍼아파트를 추천한다. 라고 해놓으셨습니다. 역시 저보다는 훨씬 전문성 있게 아주 논리적으로 얘기해 놓으셨네요. 네. 저는 이분을 그때 뵙고 좋은 거 배웠다라고 했고 그 이후로 이제 처음 이제 이 기사를 보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이분이 잘 맞췄고 잘 못 맞췄는지 그런 건 전혀 모르겠고요. 확실히 저보다는 훨씬 전문적으로 얘기를 해 놓으셨네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이제 LTV 생애 첫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LTV를 80% 외국처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3년 전에 그 하나증권에서 송영길 대표께서도 오셔서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생애 첫 집 구매하는 거는 이렇게 80% 장기 모기지로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저분은 자본주의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까지도 뭐 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식도 마찬가지고 아니 주식 저렇게 위험한 걸 왜 해가 아니라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그 통로가 될 수 있잖아요. 부동산도 이렇게 20, 30% 빠졌을 때 저는 살려고 정말 기회가 왔는데 살려고 보니까 어, 돈이 많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LTV가 40% 이러면 살 수가 없잖아요. 10억짜리 집을 하더라도 내 돈이 6억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이렇게 생애 첫 집을 사는 사람한테는 좀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줘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배터리 산업 지금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커버 스토리가 지금 연결되네요. 전기차 중국 천하라는 내용이고요. 낮은 가격 테슬라급 소프트웨어 그리고 14억 명 내수 3박자 타고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메이드 인 차이나 전기차의 현 주소라고 아주 좋은 기사가 나왔네요. 작년 중국에서 전기차가 351만 대 팔렸고요. 등록 대수로는 지금 1000만 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토종 브랜드 BYD
그리고 상반기 친환경차 판매에서 테슬라 제치고 1등을 했네요. 세계 1등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속빈강정이라고도 합니다. 오작동과 화재 사고가 빈번하고요. 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중국산 제품 신뢰도가 낮아서 해외 시장 안착은 미지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유럽에서 삼성전자가 독보적인 1등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애플이고요. 미국은 애플이 1등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삼성이 1등이고 중국 핸드폰 업체들이 1등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잘하고 있는지 안 잘하고 있는지는 유럽 시장에서 제대로 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유럽 시장 요 기사 뒤에 보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지금 주요국 전기차 등록 대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지난해 중국 시장 판매 상위 10개 전기차 모델이 나오는데 중국 시장에서는 지금 거의 다 뭐 전부 중국차 업체예요. 그리고 2등이 테슬라고. 네. 테슬라 모델 Y, 모델 3. 그 외에는 상하이 GM 우링하고 BYD, 그리고 리쌍 BYD, 체리 BYD, 장안 뭐 해가지고 전부 중국 업체고요. 올 상반기 주요 브랜드별 전기차 판매량을 보시면 요 부분이 중요한 건데 BYD가 전체 판매량이 64만 7천 대로 작년 대비해서 323% 오르면서 1등이고요. 테슬라가 57만 5천 대, 상해가 37만 대, 상하이 자동차, 그리고 폭스바겐이 31만 6천 대고요. 그 다음이 현대기아차입니다. 현대기아차 24만 8천 대. 그래서 중국 업체를 제외하고 제가 보면요. 테슬라가 1등, 폭스바겐이 2등,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3등입니다. 전기차 판매량입니다. 전기차. 그리고 그 밑에가 스텔란티스가 22만 대, 르노 닛산이 19만 대, BMW 16만 대, 다임러가 12만 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품질은 물음표라고 되어 있으면서 중국 자동차에 대해서 중국 전기차 구매자의 약 70%가 구매 후회한다라고 하네요. 2019년 설문조사이고요. 그리고 2018년 중국 전기차 리콜률이 이거는 근데 기간이 벌써 4년 전이니까 조금 데이터가 리콜률이 10.8%라고 하는데 이거는 너무 데이터가 옛날 거고요. 그리고 또 중국 전기차 자체 발생 화재 건수도 2018년 기준으로 40여 대인데 이것도 너무 옛날 자료인데 블룸버그 자료를 인용하셨는데 옛날 자료니까 좀 얘기하기가 그렇고요. 큰 용을 그리면서 이 중국 자동차의 그런 굴기를 그림으로 그려 놓으셨는데 중국의 신에너지 수출 물량 추이가 2021년도에 59만 7,100대에서 지금은 얼마인지는 안 나오고요.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점유율은 CATL이 33.9%, LG에너지 솔루션이 14.4%, 그리고 3등이 BYD 12%. 글로벌 전기차율 배터리에 그러면 33.9 더하기 12라고 해보면 거의 46%네요. 46%가 중국 업체고 CALB라고 4.3%가 있으니까 50%가 중국 업체입니다. 이 중국 업체를 제외시켜 놓고 보면 LG에너지 솔루션이 14.4, 파나소닉이 10.5, SK온이 6.8, SDI가 4.4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해 전술식으로 전기차 굴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 시장 판매 상위 15개 중 자국 토종 브랜드가 13개. 정부가 10여 년간 집중 육성을 해줬죠. 보조금하고 세금 혜택을 몰아줘 가지고요. 그리고 빅테크 보유한 중국이 야심만만으로 자율주행 그리고 무선 업데이트, 테슬라 버금가는 기술력으로 AI, 빅데이터, 5G 결합해서 미래의 모빌리티 100권을 노리고 있다라고 하고요. 외형은 화려한데 내실은 글쎄라고 하면서 업계 당국 통제로 은폐된
전기차 사고 훨씬 많아. 중국 고객 70%는 구매 후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중국 입장에서 제가 뭐 수소차 이런 거 얘기할 때, 아니다, 전기차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G1, G2 국가인 미국하고 중국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포드 자동차로 1910년대부터 자동차 시대를 열었던, 내연기관차 시대를 열었던 미국이었잖아요. 포드, GM, 그리고 크라이슬러까지. 그랬다가 그 세 업체들이 전혀 경쟁력이 없는, 미국에서만 팔리고 다른 나라 가면 전혀 안 팔리는 그런 자동차 회사가 돼버렸잖아요. 일본 회사, 독일 회사, 한국 회사. 예.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죽으면 큰 타격을 받잖아요. 러스트 벨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디트로이트를 비롯해서 러스트 벨트가 됐었는데, 테슬라가 다시 전기차로 혁신을 일으키면서 자동차 시장에 매기가 되면서 빵 나타난 거죠. 그게 마치 이제 핸드폰 시장에서 이제 애플이 나타난 것과 같은 그런 시기였고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테슬라를 중심으로 전기차 혁신을 통해서 다시 1910년 포드의 신화를 다시 만들어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중국 옛날에 우리가 현대차가 중국 진출하려고 하니까 이제 북경 현대라고 해가지고 합작 회사를 만들어야 되고, 상해 가보면 상해 GM 이런 식으로 자동차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되고 있는데 2,500만 대에서 3,000만 대가 팔리는 어마어마한 시장이 되고 있는데, 그 시장을 전부 다 뭐 미국, 일본, 한국, 독일 업체들이 그 수혜를 볼 것 같으니까 중국은 뭐 합작을 해라. 그 과실의 절반이라도 이제 중국 업체가 가져가려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전기차라는 시장에 그래 이거네. 그러면 내연기관차 뛰어넘고 바로 전기차로 가자. 중국이 신용카드를 뛰어넘고 바로 알리페이로 갔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중국 역시 전 세계에서 자동차가 제일 많이 팔리는 중국, 미국 이 두 나라가 전기차에 이제 드라이브를 걸었었다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지금 국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보조금과 세금 혜택을 막 주면서 중국 내수 토종 브랜드 자동차를 이렇게 키우고 있고, 거기에 전기차에 배터리가 거의 3-40% 비용이 들어가니까 우리 배터리 회사도 키우자 해서 BYD랑 CATL을 저렇게 중국 정부의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양산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지각 변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다행스럽게 현대기아차가 아주 선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몇 분이죠? 27분이네요. 미국이 실업률이 낮은데 경기 침체가 이제 예상되고 있는데, 2차 대전 이후 처음 실업률이 낮은데 경기 침체가 오는 2차 대전 이후 처음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제 따왔고요. 사진에 보면 We are hiring 하면서 사람 뽑고 있다라고 이렇게 크게 걸어놨는데요.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있는 한 레스토랑 바깥에 이렇게 일할 사람을 구한다라는 간판이 있고요. 미국 곳곳에서 경기 침체 신호가 짙어지고 있는데, 고용 시장은 구직자 위에 호황이 이어지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얘기가 나올 때마다 사진이 등장하죠. 길게 줄을 서고 있는 구직자들, 그 사진 아시죠? 뭐 이렇게 중절모도 쓰고 막 사람들이 길을 엄청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고, 실제로 1분기 마이너스 1.6, 2분기 한 2% 전후 GDP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저도 그게 궁금한데
이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불황, 과연 언제까지? 미국이 경기 침체에 접어들고 있는 신호가 나타나고 S&P 500이 20% 떨어지고 산업 생산도 전월 대비 0.2% 감소하고 IMF가 미국 GDP를 한 달 만에 0.6%포인트 내려서 올해 2.3% 예측을 하고 있고요. 물가 상승률이 9%를 뚫으면서 소비 심리도 급격히 얼어붙고 있고, 네, 웰스파고 은행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고 진단을 했는데 일자리 사정은 전혀 딴판이라는 거죠. 네, 고용이 풍부한 경기 후퇴, jobless downturn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경기와 고용이 따로 노는 이 기이한 현상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고용 있는 침체, 한국 전쟁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미국 실업률이 3.6%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게 2020년 4월 달에 14.7%까지 코로나 직후에 갔었었죠.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GDP가 1.5% 정도 예상을 마이너스 1.5% 2분기 연속 떨어지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실업률이 떨어지는데 경기가 침체되는 현상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에서 모두 지금 이때까지 12차례의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 이 기간 실업률은 모두 6%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또 경기 침체가 올 때마다 근로자 임금은 약 3%씩 오히려 줄었고요. 하지만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 사이 근로자 임금은 1.6% 상승 중이고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가 실직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고 한다면 나는 매우 놀랄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저실업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도 드문 일이다. 통상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공격적인 금리 인상, 그리고 나면 경기 침체, 그리고 나면 실업률 증가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경제 매체 밸런스닷컴은 안보 지출이 증가한 1950년 한국 전쟁 이후에 4% 이하 실업률과 8% 이상 물가 상승률이 함께 나타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한국 전쟁 이후로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과 빌 에커먼 퍼싱 스퀘어 CEO 등 월가 인사들이 연준에 더 공격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했다. 이게 유동성 효과인가 아니면 시차 때문인가? 경기와 고용의 엇박자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풀었던 막대한 유동성의 여파가 아직까지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고용 있는 침체 또는 성장 없는 고용을 만들었다는 분석이 있다. 코로나 발발 이후에 지금 미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 명목으로 4조 달러를 투입하는 등 막대한 돈을 풀었다. 허진욱 삼성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과거 금융 위기 때와는 달리 코로나 전 직후 전례 없이 많은 돈을 풀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완전 고용에 복귀할 수 있었다면서 반면 물가를 잡기 위해 경기를 희생시키겠다는 신호가 분명해지면서 경기는 이미 둔화 국면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노동력이 생산에 기여하는 바가 갈수록 줄면서 고용과 경기의 상관관계가 희박해졌다는 분석도 있다. 양임석 연세대 교수님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직원을 2배로 늘린다고 해서 생산량이 2배로 늘지는 않는다면서 경제 성장과 경기에 미치는 변수들이 다양해지면서 고용 호조가 반드시 경기 호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하고요. 다른 유력한 설명은 시차라고 합니다. 경기 침체가 워낙 갑작스럽게 진행되면서 고용 시장에 미처 반영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로버트 고든 노스웨스턴 대학의 경제학 교수는 제조업과 도매업 판매 등 다른 의미 있는 지표들은 이미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지만 고용 시장은 몇 달 뒤처질 수 있다면서 당분간 고용률과 생산량 사이에서 이례적인 충돌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른쪽에 이제 표가 나오는데 따로 노는 고용과 물가라고 해서 14.7% 갔을 때 물가가 0.1로 뚝 떨어졌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리고 물가가 지금 9.1%까지 올라가는데 아직까지는 실업률이 3.6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더 있네요.
글로벌 공급난에 미리 주문해 놓은 게 화근이라고 하면서 쌓인 재고에 기업들 골치하면서 지금 미국 뉴욕에 있는 의류 업체 갭, 우리가 잘 아는 그 갭과 자회사 올드 네이비 매장인데요. 편한 옷을 주로 생산하는 갭은 코로나 이후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재고 급증과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하면서 이런 의류 업체들 주가가 한 번씩 팍팍 빠지면서 그게 재고가 이제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봐왔었는데요. 아베크롬 비앤 피치,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스도 비슷한 이유로 1년 전보다 재고가 지금 각각 45%, 46%나 지금 늘어나 있다고 하고요. 갭도 4월 말 기준으로 34% 늘어나 있고, 이러한 재고를 없애려면 생산을 줄여야 되잖아요. 생산을 줄이고 땡처리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물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뉴스와 맞물려서 과연 이 CPI 9.1이 어디까지 지속될까? 그 경기는 한마디로 재고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경기가 너무 좋아서 막 생산을 늘리다 보면 어느 순간 재고가 늘어납니다. 수요가 계속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면서 재고가 늘어나면 결국은 생산을 줄여야 되고, 생산을 줄이면서 생산 인력도 줄이게 되죠. 그렇게 인력을 줄이면서 기업들이 이제 다운사이징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또 경기 침체가 오고, 예, 그런 모습인데, 과연 경기 침체가 어떻게 되나. 이미 재고가 이렇게 많이 증가하면서 타격을 받는 업체들도 있다. 이런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네, 이번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